2014년에 일본에서 충격적인 보고서 한 편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지방 소멸. 일본의 전직 총무상 마스다 히로야가 쓴 이 보고서는 일본 전체 지자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896개 지역이 2040년까지 사라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계산해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한 편이 일본 열도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한국 언론도 이걸 대서특필하면서 우리도 곧 이렇게 된다는 기사를 쏟아냈죠. 그런데 지금 2026년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요? 일본은 2008년 10월에 인구 정점을 찍고 지금까지 14년 넘게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2024년에만 55만 명이 감소했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0%에 육박합니다. 지방 소멸 보고서의 예측대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GDP 기준으로 지금도 세계 4위 경제 대국입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인구가 줄면 경제도 같이 줄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공식, 인구 감소는 국가세망이라는 이 공식이 사실 절반짜리 진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절반짜리 진실 너머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이해하면 앞으로 10년간 어느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 어떤 정치적 신호를 읽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 문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줄고 일할 사람이 없어지고 노인을 부양해야 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이 프레임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프레임에는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가 빠져 있습니다. 돈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경제는 사람의 숫자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으로 움직입니다. 인구가 많아도 가처분 소득이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고, 인구가 줄어도 소비할 돈이 충분한 집단이 있으면 시장은 그쪽을 향해 재편됩니다. 이건 경제학 이론이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통계청이 2025년 발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소득 원천을 연령대별로 분류했을 때 재산소득, 즉 부동산 임대료나 금융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로소득은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사업소득은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로 쌓이냐 하면 60대 이상입니다. 재산소득의 증가 속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소득은 1년 만에 9.8%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4%였습니다. 내 월급이 100만 원 오를 때 가진 자산에서 나오는 돈은 410만 원이 오른 겁니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 돈은 지금 누구 손에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경제의 주인공이 2030 청년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를 가장 많이 하고 가장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세대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5년 한국의 현실은 이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3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약 2.5억 원입니다. 60대 가구주의 평균 순자산은 통계청 데이터 기준으로 약 5억 1,900만 원입니다. 두 배가 넘습니다. 60대의 이 자산은 대부분 부채가 없는 순수 자산입니다. 60대 이상 가구는 금융부채 보유율 자체가 낮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 빚을 뺀 숫자가 크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채 없이 자산을 많이 쥐고 있는 세대가 지금 60대입니다. 이 세대가 바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한국의 고도 경제 성장기를 통째로 경험하면서 자산을 쌓았고 자녀 교육도 어느 정도 끝났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도 대부분 마무리된 세대입니다. 쓸 돈이 있고 빚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시니어는 부자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건 절반짜리 이야기입니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4년 기준 37.7%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노인 3명 중 1명은 중위소득의 절반도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한국의 시니어 세대는 극단적으로 둘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산을 충분히 쌓은 채 노후를 보내는 상위 시니어와 국민연금 몇십만 원이 전부인 하위 시니어. 이 두 집단이 같은 세대처럼 묶여서 불립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이 눈을 돌리는 쪽은 어디일까요? 당연히 돈 있는 쪽입니다. 이 돈의 흐름이 지금 한국 산업 지형을 조용히 그러나 아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9년 대비 2023년까지 카드 사용액 증가율이 모든 연령대에서 65세 이상이 가장 높았습니다. 증가율이 81%였습니다. 같은 기간 40대 이하는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소비는 이미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중심은 인구의 중심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구의 무게 중심은 아직 40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 성장의 무게 중심은 60대 이상으로 빠르게 이동 중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읽은 사람이 앞으로 10년의 시장을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화제가 된 실버타운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바로 옆에 있는 더 클래식 500입니다. 입주 보증금이 10억 원입니다. 월 생활비가 577만 원입니다. 보증금이자 손실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실질적으로 868만 원이 드는 곳입니다. 부부가 함께 입주하면 1000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년 이상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버타운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 어딘가 조용한 곳에 자리 잡은 요양시설, 낡은 로비, 무릎 담요, 그리고 정막.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수요가 폭발하는 시니어 주거는 그 정반대입니다. 도심 한복판, 대학병원 연계, 수영장에 영화관, 마치 고급 호텔처럼 운영되는 공간,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10억 원짜리 보증금을 들고 2년을 기다리는 사람들. 어린이 학습지 회사가 시니어 학습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눈높이로 유명한 대교는 자회사를 따로 분사시켜 시니어 전용 인지 강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구모는 50세 이상 전용 학습지 구몬 액티브 라이프를 출시했고, 출시 4주 만에 수강 과목 수가 1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 회사들이 왜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까요? 아이가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니 기존 고객층이 사라지기 전에 돈 있는 새로운 고객층으로 피벗해야 했던 겁니다. 그 피벗의 방향이 5060 시니어였습니다. 홈쇼핑도 바뀌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은 최근 조직 개편에서 기존 명품 패션 잡화 부서 외에 영시니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세 개 축으로 재편했습니다. 내부에서 나온 이유가 명확합니다. 과거 5060 고객들이 주방용품과 저가 의류를 샀다면 지금은 디자이너 브랜드와 프리미엄 여행 상품을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더 클래식, 500, 학습지, 홈쇼핑은 전부 민간이 먼저 움직인 사례입니다. 정부도 뒤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2024년 7월에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학 유휴 시설을 시니어 주거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학령 인구 감소로 텅텅 비어가는 지방 대학 캠퍼스에 시니어 주거를 유치하는 모델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남서울대가 국내 1호 대학 기반 시니어 주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대가 빠져나간 자리에 60대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잠깐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전부 고급형 아닌가요? 10억 보증금, 월 800만 원. 이게 일반 사람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한국 노인 전체 중 극히 일부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기업이 돈 있는 고객을 먼저 잡고 나중에 중산층으로 내려오는 건 모든 산업의 공통된 수순입니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30만 원짜리 보급형이 넘쳐납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도 같은 경로를 밟을 겁니다. 이미 정부가 중산층 대상 실버스테이 시범 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니어 주거, 시니어 헬스케어, 시니어 교육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10년 후에 주류 소비자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실버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으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측됩니다. 10년 만에 96조 원이 새로 생겨나는 시장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이 줄면 공장도 안 돌아가고 세금 낼 사람도 줄고 나라 전체가 쪼그라드는 거 아닌가요? 이 반박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지면 기업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비싸게 사람을 쓰면 됩니다. 또는 사람 없이도 돌아가는 공장을 만들면 됩니다. 한국이 그 두 번째 방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국제로봇연맹 데이터에 찍혀 있습니다. 국제로봇연맹이 2025년 발표한 세계 로보틱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제조업 로봇 밀도는 근로자 1만 명당 1220대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2위인 싱가포르가 818대, 독일이 449대, 일본이 446대입니다. 세계 평균이 132대인데 한국은 세계 평균의 9배가 넘습니다. 직원 10명 중 1명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인 셈입니다. 이 수치는 2019년 이후 매년 평균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됐을까요? 인력난 때문입니다. 인력난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기계로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국내 구인 부족 인원은 46만 9천 명입니다. 전체 기업이 정상 가동을 위해 지금 당장 더 필요하다고 답한 인원입니다. 제조업이 9만 7천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인력난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심화를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구조적 문제라는 뜻입니다. 2030년이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3,417만 명으로 줄어들고 2040년에는 3천만 명 아래로 내려갑니다. 2018년 정점이었던 3,763만 명에서 800만 명 가까이 사라지는 겁니다. 서울 인구 전체가 노동시장에서 빠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은 이미 여기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년 868억 원을 들여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고 이후 지분 35%를 확보해 아예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삼성이 스마트폰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닌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를 자회사로 만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채울 기계를 직접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모형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AI 도입이 GDP를 4.2에서 최대 12.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로 인한 성장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 기업들은 사람 대신 기계와 AI를 쓰기 시작한다. 기계와 AI를 쓰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생산성이 오르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인구 감소의 역설적 생산성 효과입니다. 실제로 이 현상이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14세기 유럽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습니다. 노동력이 급격히 줄자 임금이 치솟았습니다. 땅 주인들은 더 적은 사람으로 같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 농업 기술을 혁신했습니다. 노동력 부족이 기술 혁신을 강제한 겁니다. 14세기 유럽과 21세기 한국의 상황이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인구가 줄 때 기술이 그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패턴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균등하게 나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KDI 분석을 보면 AI 도입이 확산될 때 전문직과 IT 인력의 고용과 임금은 오르지만 서비스직과 사무직의 고용과 임금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서비스직에서 부정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로봇이 공장 일자리를 대체할 때 그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AI 개발자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이 전환의 속도와 방식이 앞으로 10년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로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돈보다 더 강력하게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책입니다. 세금이 어떻게 거치고 어디에 쓰이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복지 예산이 어느 세대를 향하는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이고, 정치는 투표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투표 지형이 조용히 그러나 돌이키기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2024년 4월에 치러진 22대 총선은 한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2030 세대 유권자 수를 추월한 선거였습니다. 60세 이상이 1390만 명, 18세에서 39세까지가 1373만 명이었습니다. 17만 명 차이입니다. 20년 전인 2004년 17대 총선만 해도 2030 세대 유권자 비중이 47%였고 60대 이상은 16.9%였습니다. 그 격차가 20년 만에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숫자만 봐도 이미 충격적인데 여기에 투표율을 적용하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21대 총선 기준으로 60대 투표율은 80%, 70대는 78.5%였습니다. 반면 20대는 58.7%, 30대는 57.1%였습니다. 인구 비중은 비슷한데 실제 투표함 속에서 607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36.5%, 2030은 26.5%입니다. 투표장 안에서는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이미 10%포인트 더 많습니다. 이것을 어떤 정치학자들은 실버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인구 비중이 높고 투표율도 높은 세대가 모든 정책 결정을 주도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은 지금 그 구조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사례가 바로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2025년 3월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입니다. 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늘어납니다. 표면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세대 간 부담이 완전히 비대칭적으로 설계됐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지금 20대 청년은 앞으로 18년간 13%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50대는 3년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짊어지는 기간이 6배 차이입니다. 더 오래 내고 더 많이 내지만 자신들이 연금을 받을 2060년대에 기금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연금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고 부과 방식으로 전환되는 첫 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34.8%라는 정부 추산도 있습니다. 지금 9%인 것이 34.8%까지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결 당일 여야를 막론한 청년 정치인들이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들이 총사퇴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84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의원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투표소에서 더 많이 찍히는 세대의 이해관계가 더 강하게 반영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지방에서는 이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전남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는 평균 연령이 56.8세입니다. 60대 이상 유권자가 전체의 과반을 넘습니다. 2030 비중은 15% 안팎에 불과합니다.
이 선거구에서 당선되려면 어떤 공약을 내야 할지는 산술적으로 결정됩니다. 연금 확대, 의료비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청년 주거 정책이나 육아 지원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조는 앞으로 더 심화됩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4년까지 31.7%로 올라갑니다. 유권자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청년층의 정치적 영향력은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저라면 이 흐름에서 두 가지를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하나는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논의입니다. 이번 개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남겨진 항목입니다. 인구 감소와 기금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인데 이것이 도입되느냐 마느냐가 향후 세대 간 부담 분배를 결정합니다. 또 하나는 2030 세대 투표율입니다. 인구수로는 이미 역전됐지만 만약 2030 투표율이 70%를 넘기 시작한다면 정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시작되는 선거가 어떤 세대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느냐가 향후 10년간 복지 예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구 절벽은 한국을 망하게 할까요?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인구 절벽은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한편에서는 돈이 쌓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보유한 자산과 소비력이 168조 원짜리 실버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기술이 매웁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드니 기업이 로봇과 AI를 씁니다. 한국은행 시뮬레이션에서 AI 도입은 GDP를 최대 12.6%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갈등이 깊어집니다. 투표소 안에서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10%포인트 더 많고 연금 개혁의 부담은 청년에게 더 오래 더 많이 집중됩니다. 인구 절벽 국가 소멸이라는 공식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지금도 세계 GDP 4위입니다. 독일은 수십 년간 출산율이 1.3명에서 1.5명 사이를 오가면서도 유럽 최대 경제대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찍은 합계 출산율이 2024년 0.75명으로 올랐고 2025년에는 0.8명으로 2년 연속 반등했습니다. 9년간의 추락이 멈춘 겁니다.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0.8명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반등이 시작됐다고 해서 인구 감소 자체가 멈추는 건 아닙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건 20년 뒤 일입니다. 그 사이 20년간의 인구 감소는 이미 예약된 숫자입니다. 인구 절벽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동으로 괜찮아지지도 않습니다.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기술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는지, 정책이 어느 세대를 향하는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10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버 산업 시장 규모가 2030년 168조 원에 얼마나 빠르게 가까워지는가입니다. 그 속도가 빠르면 소비주도 성장의 새로운 축이 생깁니다. 둘째, 연금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여부입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세대 간 부담이 조금 더 균형을 잡습니다. 셋째, 합계 출산율이 2026년에도 0.8명 이상을 유지하는지입니다. 2년 연속 반등이 3년으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추세 전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뉴스에서 인구 절벽으로 한국 망한다는 헤드라인이 나올 때, 그리고 출산율 반등으로 한국 살아난다는 헤드라인이 나올 때, 둘 다 절반짜리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돈의 흐름과 기술의 방향과 정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그 절반을 읽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게 이 채널이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실아빠의 경제학이었습니다.